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한 번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 재혼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참 다양하게 정신나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남의 인생 갉아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납작들도 참 두껍네요. 그런 갑갑한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만났던 제 사연 한번 듣고 가세요. 제가 재혼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전과 다르게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만나 뵐 때마다 사람은 다 제 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 제가 잊고 있던 끔찍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없고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이곳에 왔는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상황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히려 그들을 발견한 뒤로 다른 하객들을 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를 축하하러 왔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몰골도 진짜 그럴 만한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서야 우연으로 마주칠 일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 사람들을 한참 신경 쓰고 있는 순간 시모랑 눈도 마주쳤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직진해서 찾아왔는데요. 누가 봐도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니까 다른 하객들까지 당황해서 우리 사이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괜히 제 결혼식보다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순간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제 앞으로 냉큼 다가온 전 시모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재혼을 해? 우리 집이 망한 게 다 누구 탓인데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만 쏙 빠져나갈 줄 알았냐? 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 바닥 한번 쳐봐라. 그때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신부 대기실을 들어서기 전에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했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이 시모랑 전 남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제게 손을 대기 전에 다행히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시모를 말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면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못해. 젊은 사람들이 상황을 똑바로 확인할 줄 알아야지. 당신들 엄마 일이라고 생각해봐. 당신들 엄마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시모가 몸부림을 치며 고함을 지르자 전 남편까지 시모를 뜯어말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란을 무시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남편까지 달려오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저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까지 반성 못하고 저렇게 나대는 꼴이 뇌리에 너무 크게 남아있어서 소문이라도 내고 싶네요. 불과 작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긴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요. 1년 좀 넘게 지내다가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혼이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결정짓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쌓인 게 많았는데 그게 터져서 이혼을 한 거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신혼여행 때가 바로 생각나네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닐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면세점에서 시모 선물로 화장품 산 게 화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물 사갔다가 욕 들어먹었어요.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선물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시모의 취향을 모르고 정말 엉뚱한 물건을 샀다면 저도 욕먹을 만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간 건 일단 대중적인 제품이었고 그리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금액대였어요. 그저 빈손으로 시댁을 방문하기 좀 그래서 여행 다녀오는 김에
선물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모한테 처음 들은 말이 뭔 줄 아시나요? 화장품? 너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쓸데없이 돈을 쓴 거니? 센스 있는 며느리들은 시모 체면 세워준다고 명품 하나 해준다던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득 좀 보나 했더니 씀씀이가 가난하기 짝이 없구나.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선물도 보는 사람 앞에서 뜯어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 선물을 대하는 표정이랑 태도가 너무 꿀선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모의 욕망 그득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차 싶었지만 저는 이미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댁의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온 사람 생각해서 제 앞에선 조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많다고 어린 사람 앞에서 예의 안 차리는 건 옛날 방식 아닙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눈치 없이 자기 엄마 기분 상한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래도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신중하게 고른 건데. 다음에 명품백이라도 사주겠지. 엄마 말대로 며느리가 진짜 돈 잘 벌잖아.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연차가 높아서 연봉도 좀 높습니다. 공무원 아니고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당연히 서로 연봉 밝히고 결혼했습니다. 제 연봉 때문에 시모가 결혼 인사하던 제게 그렇게 잘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자기한테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전 그날 이후로 시모한테 감정이 꽤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고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남편한테 시모 행동에 대해 얘기를 해도 남편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모 마음을 이해 못해줘서 은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납득도 얼마 못 가 빠르게 걷어졌는데요.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댁에는 시모가 한 명 있는데요. 시모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식구들 선물로 초콜릿을 사왔거든요. 근데 자기 딸내미라 그런지 초콜릿 하나에도 엄청 감동을 하면서 기특하게 여겨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콜릿을 받아서 바로 가방에 넣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서운하다고 하면서 시모가 은근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애가 초콜릿 사왔다고 무시하는 거냐? 쓰지도 못할 화장품 사와서 처박아둘 바엔 언제든지 먹을 수나 있는 초콜릿이 낫지. 그게 뭐 불만이라고 뜯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넣어. 초콜릿인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여러 개를 뜯어요. 남편이 뜯어놓은 거 한 입 먹으면 되는걸. 그리고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겠는데 대체 언제까지 언급하실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저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뭐라고? 시간 지나면 눈치 좀 생길 줄 알았더니 완전 막 나가네. 며느리는 시댁 사람 비위 잘 맞춰야 되는 거 모르니? 네, 맞아요. 제가 눈치가 없어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거 미리 알았으면 초콜릿으로 사올 걸 그랬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생신 때 브랜드 있는 명품 초콜릿으로 선물 드릴게요. 이러면 비위 좀 맞추는 격이죠? 시모는 자기 딸한테 받은 초콜릿 때문에 제게 더 심한 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초콜릿을 들고서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시끄러워 보이더군요. 그 난리가 있고 한 달 뒤가 시모 생신이었는데 저는 정말 시모가 산 초콜릿보다 더 고가 제품을 구매해 선물로 드렸어요. 그때 전 시모가 없었을 때라서 시모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초콜릿을 제게 던져버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놀리는구나.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어디서 이딴 게 굴러들어온 거야? 돈도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그래봤자 재벌도 아니면서 어지간히 몸살인다. 어머님께서 초콜릿에 미쳐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니까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재벌 사모도 아니면서 바라는 게 참 과분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배보다 배꼽이 큰 걸 바라면 망하는 법이에요.
생신은 축하드리는데 앞으로 어머님 태도가 이런 식이면 내년 선물도 초콜릿일 거예요. 시모는 결국 제 당돌함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습니다. 자기 생일을 망쳐놨다면서 저보고 꺼지라고 했어요. 본의 아니게 시모의 생신에 최악의 기억을 선물해 드린 셈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키는 대로 시모한테 인사하고 나왔는데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저랑 시모랑 신경전 벌이는 걸 보고 제가 처맞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시모 기분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나중에 귀가한 남편한테 그 부분이 서운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의 변명은 이러했어요. 겉으로 엄마 편을 들어야 당신이 나중에 편해지지. 내 속마음대로 당신 편만 들어봐라.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남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립을 지키는 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저 말만 번지르르 했고 미꾸라지처럼 상황을 잘만 피해가는 꼴이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중간다리였어요.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남편한테 실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겨우 갈등이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겠습니까? 일단 남편이 갈등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게도 딱히 시비를 걸던 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툼 안 나도록 이쪽 저쪽 비위를 맞춰주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딱히 화를 많이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박쥐 같은 모습만 보였다면 제가 어떻게 참아보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둘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와 한마디 의문도 없이 직장 동료와 다툼으로 회사를 때려치운 겁니다. 성질머리를 참지 못해서 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말은 아주 철부지가 따로 없었는데요. 나 사업하라고. 도무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신경질나서 못하겠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언제까지 난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아야 돼?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장인어른이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줬잖아. 그거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자. 내가 사업 대박 터뜨려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정신 나갔어?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업을 해. 그러다 더 큰일 나면 어쩌라고. 빚더미 앉은 집안 중에 사업한 사람이 대다수야. 사업이란 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마치 잃을 거 없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직장 동료랑 싸워서 홧김에 사표 낸 것이 잘한 일인가요? 이럴 때 기죽어서 수그리고 들어가면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며 떵떵거리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쓸데없는 용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의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모한테 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왜 시모까지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건 더 이상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로 커져버렸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남편이 했던 사업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제 명의의 건물인데 시모가 당당하게 자기들 재산처럼 언급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을 텐데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아니? 어차피 우리 아들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대체 무슨 근거로 미쳐놓는 자기 아들의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건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업만큼은 그런 말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설득에도 저는 그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마다 시집살이 시키려 작정하고서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와 같은 뜻인 입장이라서 멋대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제대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저를 그렇게 압박해오면 제가 항복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들 사업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심오의 간섭과 고난의 질이 스트레스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심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배로 끓어오르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도 심호의 주둥아리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다느니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였다느니 반찬은 왜 이렇게 부실하냐느니 말이죠. 제가 집안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심호는 꼭 제 손 닿을 수 없는 곳을 살피면서 이따위로 하는 것도 청소냐고 엄청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설거지는 제가 먹은 그릇들이 아니에요. 심호가 우리 집을 들락거리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설거지들이었죠. 저도 어디 해보자는 뜻으로 심호에게 맞서서 나름 무심하게 대응은 했는데요. 이게 안 풀리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집안 꼬락선이 잘 돌아간다. 너는 어떻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재수가 없으려고 해. 안 되겠다. 너 그냥 직장 때려치워라. 네가 살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니까 이 모양이겠지.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내일부터 직장 그만두고 우리 집에 출근해. 그쪽으로 출근하면 월급은 있나요? 제 직장보다 배울 것 없는 집에 가서 고작 배운다는 게 집안일인데 돈도 안 주실 건 아니죠? 원래 사람을 스카우트하려면 연봉 협상이란 거래요. 뻔뻔하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더러 가족인데 무슨 돈 타령이냐고 하실 건 아니길 바랄게요. 얘가 진짜 정신 나간 년이네. 우리한테 돈도 안 써. 제 남편 사업도 못하게 해. 하물며 나한테 명품이라도 하나 해준 적 있니?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쁜 짓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돈 타령이야. 시애미가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앞으로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안 모시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저 어머님한테 예쁜 짓 할 생각 없고 비위도 안 맞추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사서 실망하기 싫으시면. 제 말에 심호가 또 눈을 부릅떠 보였는데 그거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심호가 가만히 있질 않고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문 잠그고 쉬었어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참 씻고 나왔습니다. 방 밖에 조용한 것 같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나오자 잠깐 외출했던 남편이 표정 굳은 채로 제게 다가왔어요. 나를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성공시켜줄 수 있다니까. 왜 안 믿어줘? 나는 당신이 내조 못해도 아무 말 안 했고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게 굴어도 최대한 참았어.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와, 피해자인 척 잘한다. 네 말에 억울함은커녕 이기적인 내용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 얼굴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어머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난 사업 절대 반대야. 제가 매번 똑같이 경고를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항복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따졌거든요. 신혼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어요. 시모한테 또 집 비밀번호 알려줄 생각이면 친정 가서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시모가 집을 안 찾아오더라고요. 시모한테 연락은 딱히 없었지만 시모 전화번호도 그냥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이 잠잠하길래 저는 그가 다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일자리도 없는데 매일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똥꼬집이 어디 갈 리가 없는데 아니랬어요. 그동안 남편은 사업에 단 1%도 미련을 못 버렸던 거예요. 결국 사업장을 차리게 되었다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무슨 돈으로 했냐니까 시모가 시댁을 담보로 접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댁 재산은 오직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빚은 없는 남편한테 전 재산을 걸고 자금을 해결해 줬다네요. 벌써 사무실까지 다 꾸려진 상태로 제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저도 체념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정확하게 뭐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남편이 이상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 음지에서 돈 벌어오는 걸까봐? 네 돈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의심이 많다? 어차피 넌 말해줘도 모르는 사업이야. 남자가 하는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 그래, 알아서 잘해봐.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만 안 벌리면 돼. 나 분명 말렸는데 무시하고 시작한 건 당신이니까 내 탓도 하지 말고. 남편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굳이 가라앉힌 갈등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안감을 안고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의외로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건지 돈을 꽤나 버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시작한 지 2달 만에 생활비만 무려 월 300만 원씩 턱턱 갖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돈은 어디서 났어? 정말 당신이 사업해서 벌어온 돈이야? 그렇다니까. 이제야 남편 능력 좀 믿겠냐?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놀라지 마. 우리 빚 다 갚고 나면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 솔직히 남편을 많이 아팠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사업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나 싶었고 그동안 사업을 말렸던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라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생각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하게 사치를 부렸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며 펑펑 썼죠. 남편 일이 잘 풀리자 시모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남은 앙심이 큰지 마치 재벌 사모라도 된 것처럼 저한테 자부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들 믿고 제게 함부로 하기만 하는 시모한테 점점 질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짜증났던 건 남편이 또 시모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돈으로 펑펑 놀고 먹는다면서? 네 돈 주기는 싫고 내 아들 돈은 쓰고 싶나 보지? 그렇게 돈 좋아할 거면서 뭐하러 쌩님인 척 딱딱하게 굴었대? 앞으로 우리 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군말 없이 대줘라. 알겠니? 제 돈을 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때 돼서도 결정은 제가 해요. 그리고 사업은 길게 보는 거지 시작 때 성공했다고 쭉 성공하리란 법 없잖아요. 벌써부터 긴장 놓지 마세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시모 입장에선 제가 그만 꼬리를 내리고 넙죽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걸로 비굴해지긴 싫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수신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건데 시모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들이 자기의 유일한 방패막인지 제 행동을 과장해서 남편한테 고스란히 말하더군요. 남편 역시 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돈 때문에 제가 굽히고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자기 돈 많은 걸 자꾸 내세우면서 허세를 엄청 부렸고요. 자기 엄마 무시하냐고 엄청 많이 발끈했어요. 두 사람의 갑질이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주니까 그냥 참았어요. 그렇게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과 싸웠다던 그 직장 동료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온 겁니다. 너무 느닷없는 발신자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요. 그 동료 직원한테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내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동료 직원이랑 싸워서 스스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동료 직원이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코인하다가 상부에 들켜서 잘렸다는 말을 하더군요.
회사를 나가서 더 자유롭게 코인이라고 다닌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주는 엄청난 생활비를 코인으로 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일단 남편에게 티는 안 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요. 이걸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밝히는 것이 좋을까 생각만 하며 며칠을 보낼 때였습니다. 어느 한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제게 2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원래 더 큰 성장을 하려면 사업장을 넓혀야 되는 법이야. 지금 내 사업 한참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보태줘. 당신도 내 능력 직접 확인했잖아. 앞으로 생활비 300만 원보다 더 갖다 줄 수도 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망해서 2억이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분명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잘 되고 있든 말든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결해. 아무래도 남편이 코인 때문에 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한테 그 말을 안 들었다면 빌려달라는 남편의 말에 응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제 돈까지 다 날려버릴 게 안 봐도 뻔한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면서 제 돈을 그렇게 탐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편의 자금 사정을 또 모른 척하자 또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는 가방으로 제 머리통을 후려치시더라고요. 내가 너처럼 말 안 통하는 인간은 처음 본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생각 없이 받아 처먹을 때는 좋아 죽더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내 아들을 무시해? 도와주기 싫으면 내 아들이 준 돈 다 토해내. 누가 들으면 그 많은 생활비 저 혼자 쓴 줄 알겠어요.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그 돈으로 남편 맛있는 거 해먹이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쓴 거 전혀 없고 남편이랑 놀러 갈 때만 썼다고요. 너랑 말만 섞으면 내가 아주 혈압이 올라. 나 더 이상 너 같은 년이랑 얼굴 보면서 살기 싫다.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말씀 잘하셨네요. 그래요, 이혼할게요. 저 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이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혹 2개 달고 평생 어떻게 사나 고민 많았는데 해결책 추천해줘서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시모는 제가 이혼이란 말에 항복이라도 할 줄 알았는지 어김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를 이 정도 겪었으면 그런 협박이 안 통하는 것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렇게 원하는 이혼을 해주겠다니까 시모는 결국 더 말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1억을 더 담보대출 받아서 해줬어요. 대단한 아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빚더미 앉기 전에 그만 이 집에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한테 이혼 얘기 전해 듣고 왔길래 번복 없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도 나 이해해주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야. 나중에 나 놓친 거 땅을 치면 후회하게 될 거다. 남편의 원망을 기분 좋게 들어준 저는 그대로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것도 없고 싫은 소리도 안 하니까 남편은 그게 더 얄미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바람만 내는 소리를 하대요? 생각하는 것도 딱 네 수준이다. 뭐라도 소송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한번 돈 들여서 뒷조사해 보던가. 어차피 헛다리일 텐데 굳이 소송비 날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겠어? 제 말은 전 남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따로 소송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아무튼 저는 그제야 지긋지긋한 돈타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이혼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도 시모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자존심 때문에 제게 인사 따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끝까지 며느리로 인정 안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제 삶에 그들을 끼워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솔로의 삶을 얻었으니 행복할 일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생각도 정리할 겸 시기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바로 여행 티켓부터 끊는 거였어요. 시간이랑 경비 때문에 세계 일주까진 못하고 아쉬웠건만 돌았습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엔 막대 묵은 두 모자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와서도 저의 행복한 시간은 쭉 이어졌어요. 늘 배우고 싶었지만 마음을 품고만 있던 수영도 정기권을 끊었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영화 한 편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혼만이 제가 사는 길이었는지 좋은 일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 이혼하고 얼마인가 승진도 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행운만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직장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상처는 더 빨리 잊혀갔는데요. 어느 날 직장에서 제휴 맺은 리조트에 할인가로 갈 수 있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휴양지를 좋아했던 저는 당장 신청했습니다. 혼자 놀러가서 그동안 배웠던 수영 연습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수영하다가 쥐가 내려서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물에서 쥐가 나면 왜 큰일 난다고 하는지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운을 그날 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빠진 순간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닌지 어떤 남자가 저를 바로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자와 의외의 인연이 돼서 통성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한 회사에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빠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또래였는데 벌써 어느 자리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니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여행하는 동안 그 남자와 연락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건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 다시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가 편하다는 걸 알았고 결혼은 제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화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리조트 남자분이 쉽게 물러나질 않더라고요. 자신이 은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밥 한 끼 하자며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원래 은인이랑은 평생 가야 하는 거라는 농담까지 하면서 저보고 친구로만 지내도 좋으니까 연락만 하자길래 할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마지못해 연락하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연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귀기까지 한 2년은 걸렸어요. 그동안 기다려준 남자에게 감동한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분은 제가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남자도 한 번 갔다가 온 남자라고 했습니다. 전처가 우부증이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이혼의 입장이면 남자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서로 이혼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갑자기 이 남자와는 진짜 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위험하게도 결혼의 감정이 들었다는 거죠. 취미생활도 비슷했고 제가 뭘 하든 전부 이해를 해주니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다정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남자 옆에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산도 꽤나 있으셨고 가정이나 노후도 탄탄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 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걸 남자가 더 많이 어필해줬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2번이나 같은 상처 받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시집와서 알콩달콩 살아보자는 남자의 말에 저는 끝내 재혼을 결심했어요. 생명의 은인이 제 남편이 된 거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축복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도 재혼으로 축하받고 있었는데 완전 겹경사였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가장 크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보고 고생했다면서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 괜찮다고 말렸지만 시모가 제 2손을 꼭 잡으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웃는 건 처음 봤다고 저보고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하고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었나 봅니다. 시모가 남편 걱정으로 2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고부터 남편한테서 다시 화색이 돋았는데 시모한테는 그게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고마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모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자기한테 말해달라고도 했어요. 이혼녀란 저의 꼬리표가 보기 싫을 수도 있을 텐데 시모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만 보면 예쁘다는 소리만 남발하셨습니다. 결혼이 2번째인데도 그런 관심은 처음 받아서 당황스럽다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힘으로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너무 기쁜 날에 제 기분을 다 망치는 2사람이 나타나고 만 겁니다.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모였어요. 이혼하고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그게 하필 제 결혼식이었네요. 상상만 해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멀찍이 있는 그들을 먼저 발견한 저는 처음부터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전 남편이랑 전 시모의 몰골이 누추한 게 옷도 꽤 제재했어요. 어디 며칠간 노숙한 것 같은 꼬락선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딱 보니까 전 시모가 뒤늦게 전 남편한테 투자한 전 재산마저도 날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몰래 쳐다보다가 전 시모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신부 대기실로 쳐들어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모는 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제 손에 들린 부케를 내던지며 말을 했죠. 결국 전 남편과 재혼할 남편까지 신부 대기실로 다 모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에게 이 꼴을 안 보이고 싶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게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랑 무슨 사이냐고 묻길래 저는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내 전 남편과 전 시모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의 인상이 세게 구겨지더라고요. 남편이 전 남편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전 남편이 아닌 전 시모를 한참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려던 게 떠올랐는지 남편이 저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화장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같은데 내가 이력서 보고 뽑았던 기억이 있어. 남편 얘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모는 허리가 안 좋다며 집에서 쉬기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나가서 굳은 일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전 남편이 일자리 잘려서 생활비랑 용돈이 없을 때도 절대 바깥일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라니 당연히 남편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시모 반응은 좀 눈길이 갔습니다. 눈에 띄게 남편을 모른 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게 귓속말로 쐐기 박는 소리를 했는데요. 아니야, 맞네. 아들이 코인으로 쫄딱 망해서 노숙하고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 그랬었어. 담보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잃었다고. 얼마나 사정했는데 그때 저 아줌마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했었다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역시 그 2사람은 코인 때문에 재산을 날려서 알거지가 된 거였습니다.
도무지 방도가 없던 전신우가 결국 자기 고집을 꺾고 일자리를 구했나 봐요. 나이 70살 먹었어도 돈이란 건 죽을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허리도 안 좋은 전신우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대신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필 남편을 해자라는 것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계속 속닥거리자 전신우가 뿔이 났는지 제게 또 한 번 소리쳤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어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넌 아주 낯빛이 좋다. 어디서 남자 하나 후려서 인생 펴볼 작정인가 보지? 내가 내 아들 인생 망치면 행복하도록 가만둘 것 같니? 넌 잘못 걸렸어. 내가 뭔 짓을 해서든 네 인생도 우리 아들처럼 만들어줄 거야. 왜 남 탓이세요? 그쪽 아들 그렇게 된 건 그쪽 탓이잖아요. 그쪽이 돈에 미쳐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하겠다는 아들한테 투자만 안 했어도 노숙 신세는 안 됐을 거 아닌가요? 그래, 말 잘했다. 너 우리 아들 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알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몰래 쏙 빠져나갔냐? 미리 알았으면 뜯어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홀라당 집까지 팔아먹게 만들 수가 있어? 부부였으면 그 정도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사람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돈 달라고 소리 지르더니 된통 당해보니까 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저 복수한 거 맞아요. 하도 모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허황된 꿈에 미쳐있길래 제발 정신 차리라고 현실 좀 경험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대신 앞으로 사업 안 할 거잖아요. 좋은 경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전신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케를 냉큼 줍더니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걸 남편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얼굴을 맞았을 거예요. 남편은 날라온 부케를 붙잡고서 전신우한테 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제게 귓속말로 얘기했던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맞죠? 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하도 무릎 꿇고 빌길래 제가 취직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니 은인 얼굴도 못 외우고 은인 결혼식 망치러 온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런 년 인성 하나 못 알아보는 사람을 은인으로 둔 적 없거든요. 그럼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부로 해고니까 이제 출근 안 하셔도 돼요. 근로법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동안 같이 일하신 분들이 아줌마 일 더럽게 못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소연 많이 하더라고요. 근로자가 문제면 노동협회에서도 사장들 손들어주는 거 알죠? 그제야 전신우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싹싹 빌고 싶은데 제가 있어서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전 남편을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쪽팔린 줄은 아는가 봐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채증이 이번에 싹 내려가 버렸네요. 그날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둘을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전신우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제게는 자존심이 굽히고 싶지 않나 봅니다. 생계가 어려운 와중에 체면이나 생각하다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분명하네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제안으로 휴직을 일찍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이 계속 몸이 힘들면 일 그만둬도 된다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작은 가게도 차려준다는데 남편한테 그런 부담은 주기 싫어서 여전히 거절 중입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원인을 도려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역시 사람은 저마다 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함께하는 사람이 꼭 영혼의 짝이길 바래요.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